정시는 이제 수능 중심 전형이라 보시면 되겠죠. 수능 성적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수능 성적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무조건 혼자서 자습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수능 성적을 굉장히 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혼자서도 잘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 강의를 볼 텐데 혼자서도 또 역시나 이 강의를 잘 따라와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들 잘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주위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계획에 따라 끈기 있게 학습할 자신이 있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 바로 정시 수능 전형에 굉장히 적합한 학생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내가 볼 수능 시험이 어떠냐? 2022학년도 대입부터 2027학년도 대입까지가 같은 축이 됩니다. 과거에 2020학년도 대입 직전까지, 21학년도 수능 직전까지의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22학년도 대입부터 2027학년도 대입까지 이 내용들 보시죠.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국어도 공통과 선택 과목이 있고 수학도 역시 공통과 선택 과목이 있고요. 영어와 한국사 절대평가, 제2외국어 한문 절대평가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탐구도 무려 17과목이나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대부분 이때까지는 어땠습니까? 내가 인문계열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주로 사회탐구 2과목, 자연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과학탐구 2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2025학년도 대입해서 대학들이 선발을 할 때 꼭 우리 대학은 과탐을 선택해야 돼 또는 꼭 우리 대학은 미적기하를 선택해야 돼와 같은 그런 조건들을 많이 해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 그리고 학과에 따라서 어떤 탐구 과목을 선택하는지도 꽤 중요한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자, 2022에서 2027 수능까지 어쨌든 이 원칙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죠.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은 뭐죠?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 과목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어떤 성적을 받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 등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점수 중에서도 특히나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에 따라 다른 점수 문항수와 문항별 배점 등등이 다 다뤄 있죠. 이런 것들은 입에서 다른 과목 선생님들의 강의들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간에 그 과목에서 나에게 유리한 방향을 찾아서 단 한 문제라도 조금씩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만 가면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어 선택 과목, 수학 선택 과목, 탐구도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문항수라든지 문항별 배점 등등을 정리해 뒀으니까 보시고 나한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특히나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시면 될 텐데 절대평가인 과목들도 한번 볼게요.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 한문이 있습니다. 한국사 알고 계시죠? 50점, 그 다음에 40점까지 1등급, 35점, 30점, 25점 등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입시에서 봤었을 때는 한국사는 4등급을 받으면 사실상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거의. 문제가 있는 대학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등급이 어디까지냐? 바로 절반, 25점이죠. 그래서 한국사는 사실 부담을 조금 많이 줄인 현재의 상태고요.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 같은 경우는 사실상 활용하는 대학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대는 필수 응시를 두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게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성균관대가 재밌게도 수시에서 사회탐구든 과학탐구든 간에 그 탐구 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으로 제2외국어 한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탐구 한 과목 대신에 제2외국어 한문이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 성대 지원할 때 탐구 과목을 하나 대체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 이 수능 과목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거냐? 결국 등급과 표준점수 100분위가 있었을 때 등급이라는 건 결국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활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수시를 초점을 두고 이 수능 과목을 접근하느냐 그 다음에 100분이나 표준점수를 중심으로 해서 수능을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등급을 위주로 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해서 내가 수시로 승부를 보겠다면 이 수능이라는 이 영역 자체가 좀 달리 보일 겁니다. 왜냐? 여기 있는 모든 과목을 다 잘할 필요가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시로 실제로 이 수능 성적표를 전부 다 활용하겠다고 생각한다면 100분위 표준점수뿐만 아니라 실제 각 과목별로 어느 정도 비율을 반영하는지 등등까지 세세하게 살펴봐야만 실제로 정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정시 모집 인원 변화를 놓고 봤을 때 24에서 26학년도까지의 수시 정시 모집 전체 인원입니다. 26학년도 대입을 놓고 보면은 7만 명이 조금 안 되죠. 인원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34만 5천여 명의 숫자 중에서 이렇게 조금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7만 명 수준이 조금 안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실제로 수시에서 뽑아야 되는 인원들을 다 뽑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시로 이월한다라고 하잖아요. 정시로 이월하는 거는 아무래도 수도권 대학보다는 비수도권 대학들이 많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2024학년도 대입, 작년 대입이었죠. 에서도 정시에서, 그러니까 수시에서 다 못 뽑아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무려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시가 실제로는 7만 명이 좀 안 되는 수준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경향이 지속된다면 아마도 정시 모집 인원은 아마도 10만 명을 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래도 지난해에 비해서 122명 감소 수준이기 때문에 25학년도 대입에 비하면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 다만 선호대학은 정시를 유지하는 수준이지만 비수도권 대학들은 아무래도 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분위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시 모집 인원 변화를 조금 쪼개서 보겠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미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있었을 때 여기 있는 이 내용들 그래프로 보시면 이렇게 간단히 보일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그리고 비수도권에서 어쨌든 수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시에서는. 그런데 여기 실기 실적 위주 전형도 있죠. 실기 실적 위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이 사용되는 대학 학과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시에 있어서도 수능을 내가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실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꼭 성적이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실기에만 너무 많이 집중해서 수능 성적을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정말로 슬픈 얘기지만 실기만 준비하다 보면 실기가 없는 대학을 가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능 준비를 좀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5개 대학의 정원 내 인원입니다. 25와 26 시행기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뒀는데요. 실제로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등의 대학들 25 대입의 정시 가나다군 그리고 소개 이렇게 해뒀습니다. 그리고 26 대입도 이렇게 있죠. 그리고 26과 25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거든요. 전체로 보면. 그런데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학은 제가 한 대학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학을 한 대학밖에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대학, 그 주변에 있는 대학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군 변화가 있는 대학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건국대라든지 숙명여대,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나군에서 변화가 있고요. 한양대나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신설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대학들이 있는 거죠. 서강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35명, 그 다음에 시립대 19명, 성균관대 106명, 그리고 이화여대 29명과 한양대 60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신설한 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강대 같은 경우는 AI 기반 자유전공학부를 여기다가 두고 A, B 중 상위 점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릴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적 반영 방식을 두 가지로 주고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성적 반영 방식 중에 여러분들 성적을 가지고 돌렸을 때 높은 성적을 반영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어떤 쪽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반영해 줄 테니 우리 대학 많이 쓰라라는 얘기죠. 권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융합응용화학과가 8명 선발하다가 11명을 추가해서 19명이 됐고요. 이런 것들은 요강을 살펴봐야 아실 수 있겠죠. 뭘 봐야 되죠? 시행객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경영이라든지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그 다음에 반도체 융합공학, 에너지학과, 양자정보공학을 이렇게 배치해서 성대는 선발합니다. 실제로 최선호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이 다군에 선발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서강대, 성대, 심지어 뭐 한양대라든지 이화여대 등등의 대학들이 다군에 조금씩 학과들을 이렇게 특히나 선호학과를 할 수 있는 이런 학과들까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를 나군에서 원래 선발했는데 29명 전체를 다군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를 지망하는 학생 입장에서 보자면 이 다군을 이화여대에 쓸 학생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인터칼리지 학부라고 해서 인터칼리지 학부에서 인문도 따로 뽑고 자연도 따로 뽑는 우리 무전공 알고 계시죠? 이제 무전공 통합 선발을 여기서 60명을 하게 됩니다. 수능 활용 지표 및 반영 영역인데요. 실제로 수능에서는 이 활용 지표 및 반영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급을 반영하는 대학이 놀랍게도 있고요. 실제로 등급을 반영하는 대학은 대다수가 전문 대학이죠. 근데 일반 대학에도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범주가 넓은 건 뭐죠? 100분의 1 반영하는 대학이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수도권 대학들만 색깔을 조금 표시를 좀 해둬봤습니다. 그 수도권에서도 이렇게 100분의 1 반영하는 대학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선호대학들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도 선호대학들은 표준 점수나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이 반영 영역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등급, 가장 기본적인 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등급, 그다음에 백분이라든지 표준 점수 같은 것들도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표준 점수는 국어나 수학에서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 보시면 되겠고, 변환 표점 같은 경우에 탐구 영역에서 반영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탐구에서도 과목 선택하는 데 있어서 유불리에 대한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나한테 더 유리할까? 그런 부분들이 매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도 올해 하필이면 이 과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심지어 만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표준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불리,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조금 보정하기 위해서 대학들이 활용하는 게 변환 표준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가능성의 대학들은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좋습니다. 어디서 파악해 둬야 되죠? 계속 말씀드리죠. 이제 시행계획입니다. 시행계획을 통해서 내가 지원 가능한 대학선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살펴두는 게 좋죠. 선생님, 저는 정시 안 쓸 건데요. 정시를 안 쓴다는 생각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시를 심지어 안 쓰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수시는 쓸 거잖아요. 수시를 쓰는데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할까요? 수시를 쓸 때 내가 쓸 수 있는 대학의 마지노선, 그리고 기본이 되는 선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정시 성적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의 대학은 갈 수 있구나, 너무 디테일하게 가진 않더라도요, 100분위 수준으로라도 좀 파악하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서 확인하시면 좋겠죠? 당연히 입학처입니다. 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시에서는 조금씩 찬찬히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대학을 많이 가져오진 않았지만 이 차이를 좀 살펴볼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표를 한번 볼까요? 위에 머릿말입니다. 제목이죠. 대학 계열이 있죠. 계열은 어떨까요? 계열과 모집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경희대가 사회나 인문을 반영, 사회 인문에 따라서 반영하는 뭐가 다르죠? 영역수라든지 반영 비율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에 따라 또 다르고요. 사회탐구, 과학탐구를 몇 개를 보느냐도 다 다릅니다. 사실 여기는 영역수가 다 4고 그다음에 탐구 과목이 다 2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 또는 영역수가 3개인 대학, 심지어 2개인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계열과 모집 단위에 따라 다르구나. 실제로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인문은 이렇게 반영하고 자연은 이렇게 반영하고 가정, 간호는 이렇게 반영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학생들이 직접,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대학에 가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영역수, 탐구 과목수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 실제로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아보고 어디를 열심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제로 우리가 성적표를 받아봤을 때는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그냥 등급을 보거나 또는 100분의 1 보거나 표준 점수를 보면서 단편적으로 각 과목들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보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실제 대학들은 각 과목들의 성적을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건국대 같은 경우는 언어 중심으로 반영한다고 해서 보시죠. 언어 중심이니까 국어를 40%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수학을 좀 30% 반영하죠. 근데 수리 중심으로 반영할 경우는 수학을 40% 반영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들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계열 모집, 그 다음에 반영 영역, 비율 탐구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국어, 수학을 초점을 두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문은 아무래도 국어 쪽을 조금 더 높게 반영한다는 거, 그리고 자연은 아무래도 수학 쪽 반영 비율이 좀 높은 편이라는 거, 대략적으로 봐도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인문은 국어가 36인데
그리고 수학이 36이니까 이건 굉장히 수학과 국어를 거의 동등하게 본 거죠. 그런데 자연은 어떻습니까? 수학이 확실히 더 비율이 높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서울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국어나 수학을 비슷하게 같이 놓고 보지만 방금 말씀드린 건국대라든지 또는 이제 경희대 인문과 만약에 경희대 자연을 놓고 본다면 경희대 인문은 확실히 국어가 40이고 경희대 자연은 수학이 40% 반영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강대는 아까 앞부분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독특해요. A, B 유형을 두 가지를 놓고요. 네가 만약에 A형으로 돌렸을 때 성적이 더 높거나 B형으로 돌렸을 때 성적이 높거나 어떤 게 됐든 간에 높은 성적을 우리가 반영할게. 이거는 아이가 수학이 강한 아이거나 또는 국어가 강한 아이 어떤 아이라도 어떤 학생이라도 우리 대학에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서강대가 반영하는 방식은 성균관대가 2025학년 대입에서 이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원하는 경쟁자 풀들도 많이 늘어날 거고 아마 입결도 좀 상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한쪽 부분은 확실히 강한데 조금 다른 좀 약하지만 국어는 확실히 강하고 수학은 조금 약하지만 강한 국어를 가지고 밀어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강한 수학을 바탕으로 해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제2외국어를 필수로 걸고 있죠. 게다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실제로 미적 기하나 과탐에 대한 제한을 거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거는 대학들이 있고 여전히 거는 의치안약수처럼 여전히 거는 학과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필요한 대학 학과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최선호 대학, 최선호 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가 필요해요. 실제로 정말 놀라운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 같지만 서울대를 이미 원서를 썼는데 실제로 수능 원서 접수에서 제2외국어를 접수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이 조건을 챙기지 않으면 그 원서가 그냥 한 장 날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고 싶었던 그런 꿈에 그렸던 대학의 기회를 날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학이라면 디테일한 부분까지 조금 살펴두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와 한국사인데요. 영어와 한국사를 사실은 같이 묶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절대평가자잖아요. 그런데 좀 차이가 있죠. 한국사는 주로 감점 또는 가점으로 보이시죠. 근데 영어는 어떻습니까? 감점 또는 가점도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비율을 둬서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역시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어나 한국사에 있어서도 비율, 감점, 가점 등에 따라서 내가 어떤 대학을 선택하고 어떤 대학을 희망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힘들죠. 보기도 불편하고 같은 인문인데도 학과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반영 비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같은 자연계열 같지만 자연계열 1과 2의 학과들을 분리해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과들은 어떻게 하느냐? 역시나 입학처 자료들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거죠.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 반영 비율 등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고 내가 만약에 지원할 대학이 한 10개 정도에서 고민하는데 이 10개 정도의 대학 중에서도 나한테 유리한 영역을 이런 대학들이 반영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집중해서 그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전형을 설계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기준에서 생각하면 수능이라는 게 아직까지 400일, 500일 남은 것 같이 느껴지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고3이 되고 나면 고3 시작하자마자 남아있는 시간이 250일, 60일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계획이 나온 이후로 이렇게 뭐든 간에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고3이 돼서 사탐론 해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사탐론에 대한 이야기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과탐을 선택했었어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사탐을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 왜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작년에 시행계획이 이미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계획이 중요하고 2026에 대한 입시 정보를 지금 알아두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시행계획을 본 순간부터 진짜 내 입시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정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입학처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어 등급별 비율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2024 수능과 관련해서 이 영어 등급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형성됐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이슈가 됐었죠. 실제로 최근 3년치를 놓고 봤을 때도 가장 낮은 수준의 비율이라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 비율을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뭘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인원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수능을 보는 인원이 45만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45만 명 중에 10만 명이 2등급 안에 들었단 말이에요. 10만 명이. 이 비율은 낮은 비율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1등급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그런 학생들도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수준, 나한테 필요한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략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1등급, 2등급, 3등급 수준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의 50% 수준이잖아요. 3등급까지 놓고 보더라도. 그래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절대평가인 영어는 반드시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상대평가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는 건 나와 경쟁하는 누군가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평가인 영어와 같은 과목들에서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2024 같은 경우는 1등급이 무려 14,000여 명이 감소했죠. 상위권 수능 최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영어 1등급을 걸고 있는 연세대 국제형 같은 경우에는 대거 수시에 있는 학생들을 뽑지 못하고 정시로 많이 이월했거든요. 2024 대입에서. 영어 3등급까지 거의 50%대라 보시면 되는데 정시 감점이 높은 수준인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바로 뒷페이지 보여드리겠지만 영어는 대략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3등급 때까지는 감점 수준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최선호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이 아니라면 사실상 영어 2등급까지 또는 3등급까지 받아도 다른 과목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수시를 통해서 보자면 영어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저를 위주로 고민한다면 이 절대평가는 내가 2등급 받을 수 있고 1등급 받을 수 있다는 충분히 자신감을 주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시를 중심으로 두느냐 또는 정시를 중심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영어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그럼 어떠냐? 2016 시행계획 기반으로 해서 이 대학들을 살펴보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영 방법이 비율 반영, 감점, 그 다음에 가점 이런 대학들이 반영 방법이 좀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한 3등급 선까지는 그래도 대부분 괜찮아요. 내가 영어를 심지어 3등급 받았다 하더라도 국어, 수학에서 또는 탐구에서 괜찮은 점수를 받았다면 이 대학들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황색 보이시죠? 서울시립대나 연세대는 어떠냐? 보시는 것처럼 2등급과 3등급 사이의 점수 차이가 크죠. 시립대는 1등급과 2등급 사이의 점수 차이는 4점, 6점, 3점이지만 2등급과 3등급 차이는 뭐 9점, 10점, 7점 굉장히 큰 점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대 같은 대학을 만약에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3등급 되면 굉장히 큰 감점을 안고 연세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굉장히 큰 감점을 안고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대학들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원 희망 가능 대학이 있다. 아니면 지원 가능 대학이 있다. 지원 희망 대학이 있고 지원 가능 대학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희망 대학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원 가능 대학을 가지고 정시는 생각하는 게 맞고요. 특히나 가능대학에서 희망대학으로 이제 노려야죠. 뭘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연히 지원 희망대학이 아니라 지원 가능대학을 생각해야겠지만 학습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가능대학이 아닌 이제 희망대학으로까지 그 눈을 높이고 실력을 높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사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크게 영향력이 없는 편이에요. 특히나 3등급 때까지는 50% 수준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4등급까지도 거의 60% 육박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한국사 기준은 4등급 때까지 걸고 있는 대학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면 충분히 한국사 할 수 있고 한국사는 반드시 당연히 3등급, 4등급 충분히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능 최저 기준으로 놓고 보든 정시의 만점 기준으로 보든 간에 3등급이면 충분하고 심지어 4등급도 대다수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수능 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최근에 2사 수능 그리고 여기는 2, 3 수능이 있고 2 수능이 있어요. 수능은 제가 3개를 가져왔고 그 사이에 이제 모의평가가 사실은 이게 작년 모의평가죠. 그렇죠? 24년 6월 그리고 9월 모의평가이기 때문에 작년에 치렀던 모의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 과목에 대한 이 표준 점수의 최고점 있죠. 그렇죠? 여기서 2023년 같은 경우를 보자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언배를 선택한 아이와 화작을 선택한 아이의 표준 점수의 최고점의 차이가 4점 정도 수준이었고 사실 수학에 있어서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았죠. 3점 수준이었습니다. 이 얘기 무슨 말이냐? 언배와 화작 어떤 걸 선택했든 간에 국어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서 표준 점수 최고점이 130점대로 좀 낮은 편이었고 그리고 선택 과목이 뭐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해인 거예요.
수학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어렵지는 않았던 거죠. 어렵긴 했겠지만 어려운 편이었는데 과목 선택 간에 그렇게 편차가 크진 않았던 겁니다. 23년은.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22학년도 수능과 24학년도 수능 가장 최근이죠. 최근 같은 경우는 국어와 수학이 다 어려웠어요. 국어와 수학이 다 어려웠습니다. 표준 점수 최고점 보십시오.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22학년도 수능과 24학년도 수능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제가 빨간색을 표시한 부분이 다르죠. 22학년도 수능은 둘 다 국어 수학 어려웠어요. 24년도 국어 수학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선택 과목 초창기 첫 해였죠. 국어 선택 과목에 대한 편차나 수학 선택 과목에 대한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치러졌던 수능, 24학년 수능 어떻습니까? 국어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최고점의 편차가 크지 않았지만 4점으로 24학년도 수능에서는 수학 과목에서 확통을 선택했냐 미적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 차이가 굉장히 컸죠. 그러면서 늘 나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선택 과목을 뭘 해야 되냐? 수학은 미적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는 누구한테 해당되는 얘기냐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져오는데 실제로 응시를 한 학생들 숫자를 보면 이렇습니다. 화작 실제로 많이 줄어들어요. 24학년도 대입해서 엄매가 많이 늘었죠. 수학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학도 역시 미적 드디어 50%를 넘어섰죠. 확통 기하보다는 미적이 더 응시하는 학생들 숫자가 훨씬 더 많았던 겁니다. 엄매와 미적이 표점이 유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엄매와 미적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나한테도 유리하냐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들은 사실은 최고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표점이란 게 뭐냐? 아이들 중에서도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그걸 변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한테도 유리한지 아닌지는 학생들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늘 얘기를 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저가 목적이냐 만점이 목적이냐 합니다. 최저가 목적이냐면 무조건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 어떤 식으로 했든 간에.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어려운 과목이라고 불리는 엄매라든지 미적을 선택해서 꾸역꾸역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차라리 만점을 목표로 해서 내가 더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는지 학생들마다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표현처럼 남들이 다 엄매 미적 유리하다 그러니까 나도 엄매 미적을 유리해야지. 이거는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무전공 간단하게 볼게요. 무전공 제가 이게 정시에서 가져온 건 뭐냐면요. 여기 무전공을 실시하는 대학들 중에 최선호 대학의 무전공은 거의 확대 규모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2026학년도 대입에서 최선호 대학을 다 살펴봤을 때 그 비율 자체를 놓고 보면은 여기 있는 대학들입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대학들만 놓고 봤을 때 정시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수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수시가 조금 더 높은 비율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국민대나 숭실대, 세종대, 그리고 광운대, 서울과기대 제가 이 대학들을 모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 던진 이유는 뭐냐? 바로 비는 소리입니다. 펑크 나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냐? 이 주위권 대학은 실제로 성적대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큰 숫자로 300명, 200명 이런 수준 그리고 여기도 보이시죠? 100명, 200명 이렇게 큰 단위로 이렇게 되면 성적대 처음에 최초합은 성적대가 조금 그럭저럭 유지가 되거나 높을지 모르겠지만 아랫꼬리가 길어지는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예상보다 낮은 성적대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 그룹에서는 정시 전형을 끝까지 고민하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3등급, 4등급 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대학들 유심히 좀 시켜보고 끝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어찌 보면 정시 무전공이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 2026, 2025 역시나 살펴보시고 특히나 2025의 입시 결과를 보신 다음에 2026도 살펴보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명지대라든지 그리고 단국대까지 대학들도 역시나 보이시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시가 좀 많고요. 특히나 명지대 같은 경우는 자유전공학부에서 인문자연 유형 1 그리고 학부 선발 유형 2로 선발한다라는 거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신여대부터 해서 서울여대까지 여대들을 다 모아봤는데요. 교과와 정시를 봤더니 75% 수준이다. 무전공은 정량평가에서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정량평가가 뭐죠? 바로 교과와 정시 전형입니다. 사실 대학들도 이렇게 정량평가를 하는 전형에서 실시를 해야 무전공을 실시할 때 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합전형보다는 이런 교과나
정시에서 무전공을 많이 실시하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중위권 대학들, 여대까지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대가 3, 4등급 때 성적이 나와도 충분히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는 대학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공부를 좀 늦게 시작했거나 또는 중위권 학생들이라면 끝까지 공부 열심히 하면 전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시도 시작은 시행계획부터 하는 겁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가?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대학이 있고 그 전형이 있다면 그 전형 유형에 맞춰서 나에게 유리한 영역, 영역별 반영 비율 등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미리 조금씩 찾아보시면 좋겠고, 무전공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호 대학보다는 그래도 중위권 이하의 대학들이 정시에서는 조금 더 선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진짜 성적이 좋은 학생들 말고라도요, 중위권 학생들이라면 끝까지 공부를 좀 열심히 지금부터 하시면 분명히 내년에 더 좋은 결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결국 입학처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이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 고민들도 적용이 될 수 있고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